그린 화이트. 레드는 의료 제약이고 주로 이제 단백질 항체 같은 물질을 이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이 레드바이오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린은 뭐예요? 식품이나 뭐 종자 계량 이런 쪽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가 CJ 같은 회사죠. 그리고 화이트는 이제 바이오 컨버전을 통해서 유용 석유 대체 소재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거겠죠. 바이오 퓨얼, 그리고 바이오 매스를 활용해서 스몰 몰리큘 뭐라고 하지? 밸류 에디드 컴파운드,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 화학에서 정제해서 기초 물질들을 뽑아내잖아요. 석유 화학 폴리머를 합성할 때 필요한 단량체들을 뽑아낸다든지 하는데, 바이오 매스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고,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그런 걸 첫 시간에 소개했었고, 또 이제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바이오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전환할 수 있죠. 이제 화이트 바이오.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 큰 산업이 지금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회사들이 이제 화이트 바이오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뉴스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 이제 보여드렸었고, LG 화학이랑 GS 칼텍스가 뭐 조인트해서 저기 바이오매스로부터 3HP를 얻어낸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HP는 이제 플라스틱 만드는 모노머거든요. 전구 물질인데, 그것을 이제 기존에는 석유화학적인 방법으로 정제 추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이오매스,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가 뭐 해조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미생물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대량 생산되게끔 하는 그런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제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훨씬 유리하죠. 석유를 뽑아내서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매스를 갖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레드바이오 얘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했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이제 단백질인 항체류가 주로 이쪽 레드바이오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체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수업 때. 항체의 대부분이 이 레드바이오에 속하는 핵심적인 단백질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 표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레드바이오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시밀러는 뭐냐, 이제 특허가 끝난 항체를 이렇게 한다, 복제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복제약인데요. 이것도 이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고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시밀러 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큰 제약사들이 이제 히트를 쳤던 항체들을 특허 끝나기 기다렸다가 이제 복제약을 바로 발매를 하는 거죠. 특허 끝나기 전에 이제 미리 공정 개발해놓고 끝나자마자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제약 시장은 뭐다? 그 바이올로직스랑 전통적인 합성의약품 시장으로 나뉘는데, 지금 이제 바이올로직스가 점점 더 이제 그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5대5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10년. 그럼 그 이유가 뭐였냐라는 것도 이제 첫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죠. 우리 중간고사때 좀 더 하다가 얘기하죠. 결국은 좀 이제 그냥 흥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빅파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쪽에서는 뭐 삼성이 뭐 1위고 또 뭐 다양한 전자회사들이 있고, 반도체에서도 회사들이 있는데, 제약 쪽에서는 이런 순위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는 지금 없죠.
1위가 이제 존슨앤존스, 에피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 여러분 코로나 거치면서 좀 익숙해진 회사들 보이죠? 파이저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22년도 이때 코로나 이제 말기 때죠. 그래서 이제 한참 백신으로 이제 히트를 쳤던 파이저가 대박을 쳤고, 다시 23년도 작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탑 10 회사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출이 53 빌리언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정도 되겠네요. 70조 원. 이게 달러니까 70, 80조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100조가 좀 안 되는 규모이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작년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4조, 3.5조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 2위가 셀트리온, 그리고 전통제약사가 3, 4, 5위를 하고 있네요. 이제 한 2조에 육박하는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자, 이 큰 차이는 뭐냐? 이 밑에 세 개는 전통제약사고 이제 설립된 지 한 60년이 넘은 그런 오래된 회사들이에요. 스몰 몰리큘 위주로 합성의약품 위주로 시작을 했고, 주로 복제약들을 많이 했었고, 여러분 약국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메이커들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바이오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요 위에 두 회사는 설립된 20년이 안 된 신생 회사들이고, 바이오만 하는 회사들입니다.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배웠던 항체, 단백질, 아까 앞에서 봤던 바이오 시밀러 위주들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 그 역사가 짧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 약들 약국에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서 주사로만 맞는 약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죠. 여기 이 회사들은 온갖 거 다 팔죠. 어린이 영양제부터 식품도 하고, 그리고 복제약 다 하는데, 이 두 회사는 오로지 바이오로직스, 주로 항체 위주로 생산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역사도 보통 20년 미만의 짧은 회사들인데에도 불구하고 급부상하여서 요즘 1, 2위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프로덕트의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 합성의약품 분자 크기랑 이제 항체 분자 크기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그림이고요. 분자량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1000배 이상, 1000배, 100배,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험 그 중간고사 때도 나왔었죠. 여기 분자 크기별로 배열을 해봐라는 문제 있었죠. 요거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할 때 세 번째 위치인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보면은 물이 18이잖아요. 아스피린은 180 정도, 아주 저분자 물질이죠. 그리고 시험 보기에서 봤던 요거 뭐야?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바로 요 이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그 아미노산이 한 40 몇 개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이고, 그 정도 크기는 주로 우리가 뭐로 부른다? 펩타이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딱 이 정도 크기입니다. 수천 달톤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단백질은 수만 달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보통 한 2만에서 10만 사이.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한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시험 문제 돌아가 보면 히스티딘은 뭐예요? 히스티딘은 20개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40개라고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히스티딘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히스티딘은 분자량이 한 100에서 150 정도 사이겠죠. 이 정도 크기겠네. 아스피린 정도보다 조금 작은 정도겠죠.
그래서 이런 분자의 상대 크기를 이제 좀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3학년 때 뭐 생화공이라든지 다른 분리공정 이런 거 할 때도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리공정도 다 크기 베이스로 분리하는 프로세스들이 많잖아요. 멤브레인 같은 것들,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도 크기로 분리하는 기법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뭘 배우실 때 그 물질의 상대적 크기를 조금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다른 수업 들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주로 이제 주로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물질들, 폴리머 제외하고 물질들보다 이제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몰리큘이라고 주로 불려요. 보시다시피 분자량이 상당히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성도 높고 기능도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 기능은 이 특이한 3차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만들기도 어려운 거고 또 비싼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대표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또 흥미로워 보시면 되는데 그 미국의 식약청이 FDA잖아요. FDA에서 매년 이제 허가 심사를 합니다. 이 약은 이제 발매를 해도 좋다. 신약들 주로 이제 이 정도 개수가 이제 40-50개 정도가 매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허가받은 약물의 수인데 특이한 건 이제 빨간 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항체 단백질. 파란 거는 이제 합성 의약품입니다. 최근 10년 새 어떤가?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허가받은 신약들 중에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게 30%. 20년 전에는 15% 정도. 최근 이제 많은 바이오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신약 허가를 받고 있다는 점. 요거는 어떨까요? 또 우리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23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약 탑 20. 전문 의약품 위주예요. 여러분이 뭐 약국이나 편의점에 사 먹는 그런 일반 의약품 말고 그 의사 처방을 받아서 투여되는 약물. 보시면은 이제 1위가 키트루다이고 매출액이 한 30에서 40조 정도, 원 정도 되는 단일 품목으로 약물 하나가 30에서 40조 정도. CJ 그룹의 1년 매출이 한 30에서 40조 정도 되거든요. 그 CJ에서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뭐 택배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비비고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총 동원해서 버는 돈이 30-40조인데 여기는 약물 하나가 이제 30-40조 정도. 브랜드 하나가 그 정도 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 바이오로직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항체 또는 단백질을 바이오로직스로 표시했습니다. SM은 스몰 몰리큘, 그래서 전통 중에 합성의약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탑 20 안에도 뭐가 많다? 바이오 의약품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실 거는 이제 휴미라라는 2등 약물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뒤집혔어요. 작년에까지 1위였다가 22년도까지 이랬다가 키트루다가 작년에 1등을 먹었습니다. 휴미라 10년 넘게 1등 하다가 뺏겼습니다. 매출이 보통 20조가 20 빌리온이 넘었었는데 확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휴미라 특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복제약 회사들이 그 시밀러를 확 내놔가지고 오리지널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복제약을 살 수가 있으니까 싼 가격에. 그래서 이제 1위 자리를 내줬고, 그럼 키트루다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을 했냐? 키트루다 나온 지 10년도 안 된 약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항암제고 항체입니다. 온콜로지, 항체란 그 항암제라는 뜻이고. 우리 첫 시간에 기억나세요? 면역 항암제 했던 거.
첫 시간이 아니구나. 그 퀴즈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수업 때도 이제 했었고 면역 항암제라고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1세대, 2세대 약물들은 어땠어요? 약물이 암세포를 가서 직접 암세포를 킬링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라는 약물은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다. 어떤 기전이냐? 애들은 이제 암세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독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냥 방어막만 벗겨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면역세포들이 와서 뒤처리를 하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기전이죠. 암세포 자체에는 독성이 없어요. 대신 우리의 면역이 암세포를 인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키트루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약물이 나왔고 이게 지금 1위를 먹을 정도로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 자체도 우리 수업 시간 때 강의 노트에 있는 거고, 자 여기도 요거 8번 문제 타겟 스페시피티 세이프티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항체를 배우기 시작했죠. 항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 타겟에 바인딩하는 부위가 이 앞쪽에 있다. FV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이 바디 부분은 또 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수업 때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제 항체는 여러분 배웠으니까 이제 이중 항체라는 이제 세상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항체는 이제 발매된 지가 오래됐어요. 한 20년, 30년이 가까이 된 아주 웰 이스타블리시드 된 이제 몰리큘이고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효력을 높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중 항체라는 컨셉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체는 보통 이 팔이 두 개 있지만은 하나의 타겟만 항원만 인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하이브리드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그 항체 하나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인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2-in-1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이중항체,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라고 하고요. 그게 좋은 점은 뭘까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항바이러스 항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항체는 이 앞쪽 FV를 통해서 코비드-19의 어떤 특정 항원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클리어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뮤테이션이 생겨서 이 부위가 조금 달라졌어. 그럼 얘는 이제 코비드-19 뮤턴트가 되는 거고 이 항체는 여기를 인지할 수 없는 거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인지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항원이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얘는 이제 약효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중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HIV, 에이즈 바이러스의 두 개의 다른 부위를 각각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이 부위에 뮤테이션이 생겨서 이 부분이 여기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이 살아 있으니까 얘는 여기를 인지 당하여 가지고 클리어런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기초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체 하나가 두 개 이상의 항원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도 세지고 예를 들어 상바이러스 항체 같은 경우 뮤턴트에 의한 회피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 항체가 요즘에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건 역사가 이제 짧습니다. 최근에 개발이 됐고 최근이라 해도 한 15년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이중 항체가 허가받은 개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년도 이후에 들어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이중 항체 한다고 지금 많이 펀딩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거 퀴즈에 우리가 했었던 그거고요. 다음은 어떤 회사가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이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중항체입니다. 수업 때도 했었고요. 여기 보면 팔이 이쪽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쪽에 두 개가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이 한쪽 팔은 PDL1이라는 항원을 인지하고 다른 쪽 팔은 4-1BB라는 항원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 퀴즈 했던 거 기억나세요? 퀴즈 했었죠? 그래서 이 이중항체가 어떤 독특한 기전으로 캔서 킬링을 하는지 써라 라고 했었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중항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모양이 다 독특하죠. 이 각각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고 회사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수업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텍들도 이런 다양한 독특한 모양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 보시는 요 ABL 바이오가 시험에 나왔던 그 항체입니다. 그죠? 모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여기 확대를 해보시면은 PDL1이라는 암 세포에 나와 있는 항원을 인지를 하고요. PDL1은 이 면역 세포가 오지 못하게끔 하는 걸 방어막 역할을 하죠. 그것을 여기다 무력화시킴으로써 튜머, 그 암의 방어막을 해제하는 역할. 그리고 다른 한쪽 팔은 뭐예요? 4-1BB라는 면역 세포에 있는 항원을 인지해가지고 이 플러스가 무슨 뜻이에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게끔 한다는 뜻이죠. 한쪽은 암의 방어막 해제, 다른 한쪽은 면역 세포를 일깨우는 거죠. 스티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 이중항체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임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 그래서 뭐 잘 나왔다. 그래서 이상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희망적인 뉴스가 그저께인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딱 그겁니다. 쳐보면 나와요. 그 ABL 바이오가 지금 상장도 한 회사라서 여러분 주식 조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짜 벤처로부터 시작해서 상장된 바이오 회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ABL 바이오. 수업을 통해서 하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도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약 하나가 잘 나와가지고 결국 이게 발매까지 이어지면은 이 회사는 이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 임상, 2상, 3상에서 페일이 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도박을 하는 거고, 그죠? 주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때도 배웠고 뭔가 좀 친숙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중항체 얘기도 나왔고요. 자, 27번 중간고사 때 봤던 27번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연력학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써라. 이 그림을 보고 물이 이거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왼쪽은 물이 조금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 물이 좀 질서가 흐트러졌죠. 결국 이제 질서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엔트로피이고 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 거죠. 그렇죠? 물론 기질 효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더 질서 있게 됐지만 물의 분자수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는 오른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나 뭐 질소도라든지 이런 문구로 설명을 하셨으면 맞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이건 어떻습니까? 글라이신 자, 글라이신이니까 아미노산의 하나의 종류고 그 사이드 체인 저까지에는 아무 차지가 없죠. 그래서 지금 pKa는 pK 값은 두 개만 있는 거죠. 카보실리 그룹이랑 아민 그룹.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pH가 9.6일 때 가장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만으로도 답을 낼 수가 있죠. 자, 9.6은 누구? 아미노기의 pKa죠. 자, 우리 그 타이트레이션 할 때 pH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높게 변화를 주면서 각 그룹이 차지 스테이트를 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pH가 가장 낮을 때 뭐 한 1이라고 해봐요. 1일 때는 글라이신이 어떤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존재할까요? pH가 1이다. 자, 카복실리기의 pK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pH 1이니까. 그러니까 다 H를 갖고 있겠죠. 프로톤을. 뭐 칼복실기랑 아미노산기 전부 다 프로토네이션 돼 있다. 어떤 겁니까? 이거겠네요. pH 1일 때는 그죠? 그럼 pH가 이제 좀 올라갔어. 한 2 지나서 한 3, 4 정도 됐어. 그럼 누가 먼저 프로톤을 내어놓을까요? 얘가 내어놓겠죠. COH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pH가 한 4, 5 정도 되면은 얘는 이제 다 내놓은 상태. 그리고 pH가 이제 9, 10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얘도 못 견디고 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pH가 낮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려보면은 pH가 낮을 때는 얘가 제일 많고 중성일 때는 그 다음 얘가 많고 염기성으로 올라오면 얘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럼 9.6일 때 가장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은 거리가 가장 먼 이 친구겠죠. 얘는 pH가 아주 낮을 때 가장 많이 존재하던 스피시즈고 지금 pH가 이미 베이직까지 올라가 버리면 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PK1이고 PK2고 PK1일 때 PK2일 때는 1대1로 존재하잖아요. 요점에서는 이 두 개가 1대1로 존재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얘가 많고 이쪽에서는 얘가 많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서는 얘가 많고 여기서는 얘가 많고 여기서는 1대1로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pH가 9점 얼마니까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가장 적은 거는 요거겠죠. 제일 왼쪽에. 그래서 완전 양성자와 요거로 답으로 하시면 돼요. 29번 일단 읽어보십시오. 자, 이거는 그 우리 중간고사 시기 전주에 대면 수업할 때 그냥 풀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숫자만 살짝 바꿨어요. 뭐 요거랑 요거 하나 바꿨던 것 같고 똑같습니다.
pK2는 얼마일까? 되게 좀 풀려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그 필기해 놓은 거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대면 수업 때 했던 거 문제 똑같아요. 요것만 바뀌고 아마 이것도 제가 바꿨던 거예요. 3.4인데 3.5로 바꿨나? 그래서 답이 조금 다르다. 이거 풀어보시면 모르겠으면 찾아오세요. 금요일날 오피스 하고 어때? 그러나 그때 풀기 잘 해놓으셨으면 똑같이 풀 수 있다. 30번 이거는 뭐 엄청 많이 틀렸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 이유를 써야 되는데 뭘까요? 자, 정상 조건 또는 빈혈 환자에 비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이 치명적인 이유를 제시하시오. 자, 일단 정상이랑 중독 환자 비교해 보면 폐에서 O2를 받아들이는 용량이 다르죠. 일단 왜냐하면은 헤모글로빈에 CO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O2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 뺏기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일단 그 산소를 포집하는 용량이 줄었고요. 일단 그죠. 근데 그거는 빈혈 환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빈혈 환자는 사망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빈혈 환자 같은 경우 포집 능력이 적긴 하지만 조직으로 가서 어때요? 산소를 내놓는 거죠. 내놓을 수는 있죠. 그죠? 그래프가 밑으로 꺾이니까 여기서 받았다가 별로 내려가서는 분율이 내려간 거는 그만큼 릴리즈를 했다는 거죠. 원래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조직으로 가서 내어놔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일은 하고 있다. 물론 그 산소를 태우는 능력은 떨어졌지만 주고받기는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내어놓지는 않는 거죠. 거의. 여기랑 산소 포화도 차이가 거의 없죠. 여기도 0.445, 여기도 0.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산화탄소 중독된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한번 받아들이면 걔가 친화도가 너무 높아서 내어놓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유 두 가지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집 능력이 감소했고 폐에서, 이거 뭐다? 산소와 한번 결합하면 친화도가 높은 친화도로 인해 조직에서 배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태우기만 하고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조직에서는 산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시고 그 두 가지를 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에서 보셨던 이 문제들 중에 비슷한 문제 상당수 나오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해보시고요. 물론 똑같이 내면 안 되겠고 조금 변형을 하겠죠. 그래서 이 30개의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이제 기말고사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뽑아서 보시면 되고, 보조단이란 이것도 다 책에 정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업 때도 했고 물론. 보조단이란 뭐냐? 프로스세리프 누군 거다. 비아미노산 분자이다. 하면 여기 들어갈 말은 그
그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힘이죠. 힘. HEME. 걔가 보조단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아미노산 아니죠.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리간드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단지 아미노산 계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 비가역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비아미노산 분자이다. D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있고 그 안에 아주 강한 결합력으로 끼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단백질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보조단 프로스테릭 그룹이다. 그리고 2번 TM이라는 것은 두 분자가 붙어 있다가 이제 떨어지거나 또는 구조가 크게 변형되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 온도를 얘기하죠. 멜팅 템퍼러처. 그래서 이 5개 중에 TM 값이 제일 높은 것을, 즉 안정성이 제일 높은 것을 고르라 이 말이에요. TM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열을 많이 가해줘야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그 결합이 강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DNA 길이가 길어질수록 안정성은 강화되겠죠. 여러분 2개 꽈배기를 줄을 꼬아서 꽈배기를 만들면 꽈배기가 길수록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C, D, E가 중에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이 DNA 이중 결합, RNA 이중과 이 2개 중에 어떤 게 더 쓰냐?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그 8단원 섹션을 주고 읽어보라고 했고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에 있어요. 책에도 있고 제가 기말 시험 직전에 이 부분을 꼭 읽어보세요 해서 했는데 또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었고 여러분도 이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책을 열심히 읽으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요. 이 얘기가 그 8.3에 나옵니다. 8.3 핵산의 화학에 이중나선 DNA와 RNA는 변형될 수 있다 단원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끼리 물려있는 그 더블 스트랜드보다 RNA끼리 물려있는 더블 스트랜드가 TN 값이 높다 라는 것을 학습을 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길이가 길수록 안정성이 높다. 그리고 TM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TM은 단백질 또는 DNA의 구조 변형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을 얘기합니다. TM이 높을수록 어떻다? 그 분자의 구조 안정성이 높다. 3번 단백질 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아래 힘 중 형질이 확연히 다른 하나. 결국 비공유랑 공유 중에서 구분을 지어봐라라는 거죠. 단백질 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비공유 힘, 논코밸런트 인터랙션 뭐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하이드로젠 반드, 하이드로포비 인터랙션, 아이오닉 반드, 반델바르 포스. D는 뭐예요? 아미노산끼리 연결되는 공유 결합이죠. 펩타이드 반드. 그러니까 뭐 당연히 D가 되겠죠. 그리고 N은요? 4번. 이거는 뭐 너무나 쉽죠.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서열을 나열하는 방식. 왼쪽이 아민, 오른쪽 끝이 칼복실. N2C죠. N2C고. 그다음 세포를 구성하는 산소가 아니고 CHON이 아닌 것은 E겠네요. 그리고 6번요. PCR 반응 시 포함되지 않는 것. 이것도 PCR 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거고
뭐가 필요하죠? 이거 안 했나 아직 8장 했죠 이거. 지금 9장이 하나 나왔어요. 다음 주에 좀 나올까? 자, PCR은 DNA 증폭하는 거니까 증폭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DNA 템플릿이라고 그러고, 얘를 증폭하려면은 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증폭할 거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게 프라이머였죠. 프라이머 여기 있는 거. 여기 이제 프라이머라고 그러고. 또 뭐가 있죠? 얘를 연장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야? DNA의 모노머는 뉴클레오타이드 DNTP 재료 DNTP 모노머가 필요하고, 그럼 이걸 붙여주는 하나씩 붙여주려면 효소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죠? 여기서 일을 하는 효소가 DNA 폴리머라이즈. 그럼 아닌 거 지금 C죠. C 라이게이제라는 거는 여기랑 관련이 없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DNA를 중성에서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 이것도 책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이 DNA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물에 타놓으면 폴리머라서 점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중 가닥이 풀리고, 그죠? 그 고분자 특성이 점점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점성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한 90도 이상 가열을 해버리면. 그래서 뭐예요? E는 낮고 비스코시티가 감소한다. 그리고 이중 가닥을 형성할 때 만든 힘이 ATGC 있었죠? 그럼 AT 힘이 브레이크 되겠죠? D 맞고. C는요? 헬리칼 스트럭처 3차 구조가 당연히 망가지겠죠? 가열을 하니까. 그리고 A는요? 자, DNA 정량할 때 260에서 흑강도를 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흑강하는 물질이 뭐예요? DNA 안에서 그 링 구조, 피리미딘, 퓨린, 링 스트럭처가 흑강을 하는 건데, 이중 가닥으로 돼 있을 때는 저 안에 숨어 있다가 가열을 하면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럼 이제 흑강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중 가닥일 때보다 이렇게 디네이처가 됐을 때. A도 맞고, B는요? 자, 공유결합을 끊으려면은 우리가 아는 선에서의 한 100도 정도 열로는 어림도 없죠. 지금 B는 코밸런트 반드가 깨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아주 높은 열을 가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 것은 B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DNA를 구성하는 염기 베이스, 퓨린과 피리미드의 구조를 제가 그때 이제 한번 보고 말하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보고 왔었으면은 맞출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답은 2번인데, 퓨린, 피리미딘 보면은 링 구조로 돼 있죠. 링 구조로 돼 있고 각각 두 개의 질소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제가 콕 집어서 어디를 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학습을 하신 분들은 맞추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춰봤어요. 그때 시험 전에 제가 몇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이제 찝어줬던 기억이 나요. 9번요. 자, 아미노산 150개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를 암호화한다. 자, 폴리펩타이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성이 되죠? DNA에 있는 정보, 염기서열,
그리고 그것이 RNA로 옮겨가고 그 RNA를 보고 아미노산을 조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mRNA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겠죠?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나타내죠.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450인데 딱 C일까요? D일까요? 답은 이제 D입니다. 왜냐하면 mRNA를 쭉 보시면은 뭘로 시작하죠? AUG라는 스타트 코돈이 있고 세 개씩 염기가 이렇게 배열이 되거든요. 이 하나가 뭐 아미노산 하나, 뭐 글리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끝에는 이제 뭐 종결 코돈, 스탑 시그널이 있고요. 이건 이제 스타트 시그널이죠. 그리고 이 앞쪽에 뭐가 있다? 라이보존 바인딩 사이트라든지 그다음 효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그널링 리지온이 있습니다. 여기를 Untranslated Region이라고 해서 UTR이라고. 여기는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직접 정보는 제공하지 않지만 mRNA에다가 효소를 끌어들이고 이 트랜슬레이션의 효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추가적인 염기 서열 부분이 항상 앞에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450개보다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어요. mRNA 이 개수는. 그래서 딱 요것만 계산하면 450개겠지만은 450개 뉴클레오타이드이겠지만은 이 전체 mRNA는 무조건 450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D가 되는 거. 자, 그다음 10번요. 효소. 효소가 하는 일,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은 맞출 수 있다. 효소가 뭘 조절하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고, 그러나 그 수율 자체를 바꾸진 않죠. 이퀄리브리움을 오른쪽으로 더 가게 한다든지 하진 않아요. 그림 기억나세요? 일반 화학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이만큼 낮춰주는 거죠. 효소가 하는 거. 그래서 그럼 이런 산을 넘기가 좀 쉬워지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K1이 카파1이 빨라지겠죠. 증가. A는 맞고, 자 라지 K 이퀄리브리움. 평형상수가 바뀌나 평형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뿐. 그래서 B는 아니고. 델타 G 이 감소했죠. 맞고. 델타 G 닷의 음수값수 증가. 저거는 이제 틀렸고. 왜냐면 여기는 똑같으니까. 이게 델타 G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효소가 있든 없든. 그래서 평형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K2 카파2의 증가. 자, 이 1로 가는 게 카파1이고 뒤에서 거꾸로 오는 게 카파2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르긴 힘들지만 낮아졌으니까 빨라지는 거죠. 물론 K 카파1에 비해 훨씬 느리지만 어쨌든 전체 산꼭대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카파2도 증가한다.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A, C, E가 되겠네요. 자, 10분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2시간이니까.